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사람들 뷰티스쿨 천호캠퍼스 헤어 강사 김선영입니다. 오늘은 공중보건학 두 번째 시간으로 가족보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중보건학 두 번째 시간으로 가족보건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하겠는데요. 가족보건에는 국제조사로 먼저 들어가게 되면은 국세조사는 1925년 처음으로 실시되었는데요. 기획재정부가 5년마다 실시를 하는데 정확한 시기 때는 5년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 기준은 1년의 반인 7월 1일 자정을 기해서 조사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기 좋게끔 어떻게 하냐면요. 5년마다 7월 1일부터 국세조사가 시작된다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어떤 특정한 순간에 있어서 인구 정태라고 하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인구 정태를 조사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국세조사에서는 5년마다 7월 1일 날 7월 1일 자정을 기해서 조사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구 구성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은 피라미드형, 종형, 항아리형, 호로형, 별형으로 나눠지는데 피라미드형은 인구 증가형으로 고령자는 적고 영유아의 출생이 많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종형은 가장 이상적인 형으로 연령별 인구가 안정적인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 항아리형은 인구 감퇴형으로 영유아의 출생률이 낮으며 선진국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호로형은 농어촌에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별형은 15에서 49의 청장년층이 많은 도시에서 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종형하고 항아리형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셔서 암기를 하셔서 문제 풀 때 실수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환경보건에는 기후와 온열로 먼저 들어가겠는데요. 환경보건의 기후와 온열 안에는 기후의 3대 요소로 기온, 기습, 기류가 있는데요. 기온은 온도를 말을 하는 거고요. 기습은 습도, 기류는 공기의 흐름, 바람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후와 온열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기온, 기습, 기류에 대해서만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들이 생활하기에 좋게끔 온도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생리적으로 지적 온도에서 가장 좋은 온도는 18도 마이너스 플러스 2도시고요. 그 다음에 실내 쾌적한 습도는 40에서 70% 이상이, 70%가 적당하고요. 40% 이하에서는 건조해 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보건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충구설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봤을 때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분한테 구충구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목에 의한 피해, 파리에 의한 피해, 바퀴에 의한 피해, 벼룩에 의한 피해, 이에 의한 피해, 진드기에 의한 피해, 쥐에 의한 피해가 있는데요. 먼저 목에 의한 피해를 보시면요. 목에 의한 피해는 말라리아, 사상충, 일본 내염이 유행, 피부, 수면 방해 등을 피해를 주고요. 예방책으로는요. 발생원을 제거하며 유충, 성충을 구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파리에 의한 피해는 소화기계 전염병인 콜레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등이 유행하고요. 예방책으로는 파리를 잡거나 약이나 도구를 이용해서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퀴에 의한 피해는 소화기계 전염병인 콜레라, 세균성 이질, 살모넬라증 유행이고요. 살모넬라증이 유행이고요. 그 다음에 예방책으로는 음식물을 위생적으로 처리, 발생 시 서식처에 음식물 안에다가 소다나 분산, 아미산 석회를 희석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일단 모기에 의한 피해에 대해 예방책, 그리고 파리에 의한 피해 예방책, 바퀴에 의한 피해 예방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벼룩에 의한 피해는 발진열, 패스트가 유행이고요. 예방책으로는 살충제를 두어 발생을 예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에 의한 피해는 발진 디프스, 패스트, 재규열 등이 유행하고요. 예방책으로는 60도에서 100도씨에서 15분에서 30분간 증기 소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드기에 의한 피해는 쥐, 사람에게 기생하며 전염되고요. 그 다음에 쥐에 의한 피해는 벼룩이나 진드기의 서식처의 역할을 하며 유행성 출혈열에 전염되고요. 그 다음에 예방책으로는 기후 구조 작업, 쥐덫이나 천적에 의한 구제로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게 벼룩에 의한 피해에 대한 예방책과 이에 대한 예방책, 그 다음에 쥐에 의한 피해에 대한 예방책 등에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벼룩 2, 진드기, 쥐에 대해 예방책을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걸로 암기를 꼭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전염되는 전염병 또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두십시오. 그리고 여기 대기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대기는 질소는 공기 중 가장 많은 기체이고요. 이산화탄소는 무색, 무취, 실내 공기 오염 측정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암기를 꼭 하셔야 되는 게 이산화탄소는 실내 공기 오염 측정 지표라는 걸 꼭 암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는 무색의 맹독성이 있고요. 기체이면서 헤모글로빈에 대한 결합력이 250에서 300배나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은요,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의 차이점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황산가스는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면서요, 대기 오염 측정의 지표라는 걸 암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문제 중에 보면은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는 해갖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공기 오염 측정 지표는 무엇인가 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다음은 수질로 들어가겠는데요. 수질에는 용존 산소량과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그리고 여기에는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화학적 산소 요구량으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용존 산소량은 물속에 용해되어 있는 산소양 수치가 높을수록 산소가 많이 용해되어 있어 수질이 깨끗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물이 어느 정도 오염이 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기준으로 수중의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정화될 때 필요한 산소량을 나타낸다. 단위는 ppm으로 나타내고 이 숫자가 클수록 물 오염이 심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문제를 보면 용존 산소량과 생화학적 산소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혼동하기 쉬운데요. 용존 산소량은 깨끗할수록 좋은 거고요. 생화학적 산소량은 숫자가 클수록 안 좋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대라는 거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물질의 산화 가능성, 유기물질이 산화되는데 소비되는 산소량을 말을 하는데요. 호수나 해양의 오염 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주거의 조명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직접 조명과 간접 조명, 전체 조명, 부무 조명으로 나눠지는데, 직접 조명은 광원으로부터 빛을 직접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고요. 간접 조명은 반사광을 물건에 비추는 조명, 그림자가 없고 눈의 보호상 가장 좋은 조명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조명은 강당, 회의실, 전체적으로 밝게 하는 조명을 말을 하고요. 부분 조명은 정밀 작업 시 사용하는 조명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간접 조명과 전체 조명, 부분 조명은 언제 사용이 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미용업소의 조도는 75 룩스의 정밀 작업에 200에서 1000 룩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창의 면적은 바닥 면적의 5분의 1에서 7분의 1 사이가 가장 적당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조명에서는 미용업의 조도 75룩스와 정밀 작업할 때 200에서 1000룩스라는 걸 꼭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보건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작업벽의 종류를 보게 되면은 작업 환경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고온 환경, 저온 환경, 고기압 환경, 저기압 환경, 소음, 진동, 소음, 카드뮴으로 나눠지는데요. 고온 환경에는 열 경련, 열 중증, 일사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온 환경에는 동상 혈액순환 장애를 둘 수가 있고요.
고기압 환경에는 잠합병, 체내 혈액 속의 질소량이 증가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 저기압 환경에는 고산병, 높은 산에서 기압이 내려가 산소 감압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소음에 의해서는 난청증이 있을 수가 있고요. 진동은 레노이드 병으로 말초 신경계에 장애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음은 미나마타병으로 신경계통에서 더욱 뚜렷하며 사지, 혀, 입술의 떨림, 혼동, 그리고 진행성 보행 실조, 발음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뮴은 있다 병으로 중금속이 농작물과 식수로 스며들어 이 성분이 체내에 축적되면서 신장 손상과 골연화증, 요통, 관절통, 사지근육통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좋은데요. 보통 문제를 다루다 보면은 주로 나타나는 거는 열경련증, 열중증증, 일사병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잠합병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면은 특정한 고온 환경이라든가 저온 환경, 그 다음에 수은, 카드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식품 위생으로 식중독을 들 수가 있는데요. 감염형 식중독하고 독소형 식중독, 그 다음에 자연독에 의해 식중독으로 나눠지는데, 보통 감염형 식중독은 세균성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형 식중독에는 살모넬라증하고 장염 비브리오,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으로 나눠지는데, 살모넬라증은요, 살모넬라 원인균에 의해서 오염이 된 식품을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균자, 가축인 소, 말, 돼지, 쥐 등에 의해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살모넬라증의 예방책은요, 쥐와 파리를 구제하고 식품의 가열, 환자의 식품 취급을 금지하면은 예방할 수 있고요. 식중독에 해당되는 음식으로는요, 두부, 유제품, 어육 등을 여러분들이 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장염 비브리오는 비브리오 병균에 의해 오염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방책으로는 식품을 가열하고 어패류, 생식을 금하는 것이 예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염 비브리오는 식품을 가열해서 먹는다든지 어패류, 생식을 금하면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장염 비브리오는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고요. 어패류나 생선류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지는 건데요. 병원성 대장균 오염된 식품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고요. 영유아에게 병원성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잠복기는 짧으나 증상은 심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 예방책으로는 분변의 식품 오염을 방지하고 보균자를 색출하며 분변 처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독소형 식중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독소형 식중독은 포도상 구균과 웰치균, 보툴리스균으로 나눠지는데요. 포도상 구균은 사람과 동물의 화농성 질환의 가장 중요한 원인균이면서요, 식중독은 장독소에 의해서 식중독에 걸릴 수가 있고요. 이거는 면도시 얼굴에 상처가 났을 때, 식품 취급자의 손에 화농성 질환이 있을 때 감염이 됩니다. 예방법으로는 조리기구와 식품의 살균이 중요하고요. 잠복기하고 치유기간이 짧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제품으로는 유제품하고 김밥을 예를 들 수가 있고요. 웰치균은 여러분들이 가장 요즘에 제가 보기에는 암기하기 쉬운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음료수 중에 웰치스라는 음료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웰치균이라고 이렇게 애우기보다는 그 음료수를 생각하면서 한 번 정도는 암기를 하시면 빨리 암기하실 거라고 제가 봤을 땐 생각이 들고요. 웰치균은 사람의 분변, 수육 제품이 원인으로 될 수가 있고요. 예방책으로는 식품 내의 균의 증식을 방지하고요. 그다음에 가열한 식품의 오염을 방지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웰치균에는 가열한 식품이 예를 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툴리스균은 통조림과 소시지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보툴리누스 병균이 혐기성 상태에서
발생하는 신경 독소가 원인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방책으로는 음식물의 가열과 위생적 보관 가열이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뤄야 될 문제는 어떤 거냐면 독소형에는 어떠한 식중독균이 있는지에서 독소형 식중독에는 포도당구균과 멸치균, 보툴리니스균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구분을 지으시고요. 감염형 식중독에는 살모넬라증하고 장염비브리오,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이 있다는 거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넘어가셔야지 문제를 접하셨을 때 실수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연 독에 의한 식중독에 보면은 식물과 동물로 나눠지는데요. 식물에는 감자는 솔라닌, 독버섯에는 무스카린, 독미나리는 식유독신, 그 다음에 청매실은 아미그달린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감자는 솔라닌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다른 동미나리라든지 청매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암기하시기 좀 어려우실 텐데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땐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동미나리 같은 경우는 식유독신이라고 했는데 이 동미나리는 뿌리 부분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자는 솔라닌, 독버섯은 무스카린, 동미나리는 식유독신, 청매실은 아미그달린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동물로 봤을 때는 조개는 베네루핀, 보고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보고의 식중독은 어떤 것인가 해서 많이 나오는데 보고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화학물질에 의한 식중독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여기에선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화학물질에 의한 식중독은 유독 금속류에 의한 중독과 유기화합물에 의한 중독으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유독 금속류에 의한 중독은 납, 구리, 수은, 비속, 카드뮴이 있고요. 유기화합물에 의한 중독은 메틸알코올, 식물, 첨가물, 용기, 포장, 유기, 살충제가 있는데요. 여기에 유독 금속류에 의한 중독에 보면 납은 용기나 조리 기구를 말을 하고요. 구리는 식기, 냄비, 주전자를 말을 하고요. 수은은 어류, 그 다음에 비소는 농약, 카드뮴은 식기나 용기 등의 도금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틸알코올로 중독이 되면 심한 복통과 두통, 설사, 실명까지도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은 합성 조미료, 표백제를 예를 들 수가 있고, 포장은 합성 수지를 예를 들 수가 있고, 유기 살충제는 야채, 과일, 곡류에 의한 유해한 작용을 하는 유기염소제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식품의 변질과 보존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물리적 보존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가열법, 냉동법, 냉장법, 건조법, 그 다음에 자외선 살균법으로 나눠지는데 가열법은요, 식품에 부착된 미생물을 죽이거나 조직 중에 효소를 파괴하여 식품의 변질을 방지하는 방법이고요. 일반적으로 미생물은 80도에서 30분간 사멸을 하는데 아포는 내열성이므로요, 120도에서 20분간 가열을 해야 미생물을 사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냉동법은 식품을 얼려서 보존하는 것으로 0도 이하로 냉동하는 것이고요. 냉장법은 식품을 0도에서 4도 사이의 저온으로 보존하고 미생물의 활동을 정지시키는 방법을 들 수가 있고요. 건조법은 식품 중에 함유된 수분을 감소시켜 미생물의 번식을 막아 식품을 보존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외선 살균법은 자외선의 살균작용을 이용한 방법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루다 보면 가열법, 냉동법, 냉장법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열법에서 아포는 몇 도씨에서 몇 분간 가열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가열법으로 120도에서 20분간 가열을 해서 사멸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냉장법도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화학적 보존법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화학적 보존법에는 방부제 첨가법, 염장법, 당장법, 훈효법, 산저장법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화학적 보존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방부제 첨가법에는 식품에 사용하는 방부제는 독성이 없고 무미하며 식품에 변화를 주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염장법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소금으로 절인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염장법으로는 고농도 식염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축산 가공품 및 해산물의 저장, 야채, 육류에 널리 이용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 당장법은 설탕, 전화당을 사용해 저장하는 방법으로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잼이나 젤리, 과당 연유, 과실 등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훈연법은 우리들이 흔히 많이 먹고 있는 햄, 베이컨에 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훈연법은 햄, 베이컨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수지가 적은 참나무, 떡갈나무 등을 불 완전 연소시켜 연기를 내고 그 연기를 그려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하고 수분을 건조시켜 식품의 저장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저장법은 낮은 산을 이용하여 세균, 곰팡이, 호모와 같은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하는 방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화학적 보존법에는 당정법과 훈연법, 염장법에 대해서는 확실히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셔야지 문제를 푸실 때 혼동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회보장과 국제보건기구로 넘어가게 되겠는데요. 여기에서도 문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요. 여기 의료보험사업은 1976년 12월에 공포를 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7월부터 전국적인 규모로 사업을 실시하였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런 문제도 많이 요즘에는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소홀하게 넘어갈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은 1977년 7월부터 실시되었다는 걸 확실히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보건기구를 들어가게 되면은 세계보건기구의 구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1948년 4월 7일 세계보건기구 헌장이 발표되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매년 4월 7일을 세계보건의 날로 제정했다라는 거 아시고 우리나라는 1949년에 정식 가입하였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루다 보면은 우리나라는 언제 국제보건기구에 정식 가입을 하였느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1949년이라는 걸 확실하게 암기하고 넘어가시고요. 세계보건기구의 중요 사업은 모자 보건사업과 영양개선, 보건교육의 개선, 환경위생의 개선, 결핵, 말라리아, 성병 근절의 사업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고요. 여기서 세계보건기구의 중요 사업으로는 모자 보건사업과 환경위생의 개선과 결핵, 말라리아, 성병 근절 사업이 있다는 건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학에 대해서 2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조금이나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